나 자신과 감정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사람은 자신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이걸 동일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3살짜리 꼬맹이와 개뿐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모든 게 다 좋을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하여간 이 고통 자체인 삶을 받아들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왜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경이로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최고 중에 최고, 최악 중에 최악, 제일 재미있는 농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뉴스들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헛소리, 사실 자기계발서의 가장 큰 어떤 함정 같은 거기도 하고요. 또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벤처기업가들, 이런 것들에서 4, 50년 전에 이 65페이지 중간에 보면 4, 50년 전에 한창 자존감 높이가 심리학에서 맹위를 떨쳤는데,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자존감 높이기가 굉장히 작년, 재작년 큰 화두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그 사회의 성숙지수나 어떤 그 부의 어떤 소득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감정의 어떤 사회적인 질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약간 자존감을 높여서 어떤 좋은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이런 것이 훨씬 더 이 역효과를 많이 냈다는 것을 이분이 설명하는 건데, 자존감이 그냥 무조건 높기만 하다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재밌는 걸로 한 사람의 어떤 66페이지 중간에 짐이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미는 벤처 사업가인데 중요한 거는 자기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허세를 부릴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 만족감에 빠지고, 만족감은 망상으로 빠지고, 망상이 허세로 빠져서, 근데 이런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간 거기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그런 즐거운 기분이 전염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로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똥은 냄새가 안 난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는 이게 긍정적인 좋은 게 아니라 더 나쁜 일로 되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큰 함정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놀라운 일을 해낸 거고,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군가 자기를 시기해서 생긴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허세 특권, 허세에 빠진 자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잘못된 자아 존중감은 훨씬 더 잘못된 것이고, 69페이지 위에 이분이 꼭 말하려고 하는 거는,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부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크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돈 문제에 좀 무책임하다든가, 나는 좀 과장하는 버릇이 있다든가, 이런 자기의 문제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 자아 존중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이로움, 최고 중에 최고, 최악 중에 최고, 어떤 극단적인 경험을 강조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극단적인 일은 살면서 한 번도 겪을 일이 없고 단조롭고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공감 가는 거는, 이 한 분야에서 특출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지루한 그런 반복 속에서 살았어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면만 계속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심을 끄는 0과 1의 나열은 수많은 정보 중에서 0.0001%의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이런 예외주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예외적인 것만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 불안과 절박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무언가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서 거기서 더 허세와 중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주의를 자꾸, 이런 예외적인 극단적인 걸 하다 보면 자꾸 허세 문화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타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거는 기대 자체가 왜곡되어서 내가 못났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수천 명의 인터넷만 검색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자기가 인간관계에서 참 어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많이 느꼈던 것이 대중문화에서 만연한 남성성, 그것 때문이었다고 하고, 막 파티를 즐겨야 멋진 남자고, 여자한테 칭찬을 받고, 막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섹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이제 주입이 돼서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10대 때 굉장히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해서 그 다음 10년 동안 정말 머리가 깨지는 그런 어떤 성찰의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이 20대 중반서부터 이제 철들고 이런 이 블로거로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10년 동안의 어떤 블로그에서 사람들과 소통한 것이 지금의 이 30대 후반에 이 사람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든 자기의 스토리는 9개월 동안 정말로 이 친구, 인간관계, 법적 권리, 가족을 모두 잇는 정말로 엿 같은 트라우마를 자기가 겪게 됐는데,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허세에 빠진 철부지였는지,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 얘기를 한번 들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결국 14살 때 마약에 걸려서 그냥 자기는 좀 허세를 떨려고 좀 바나나 같은 기질로 약간 이 마약을 팔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수갑을 차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엄마한테 이제 구속까지 되고 이 난리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생각한 거는 이 마릴린 맨슨과 메탈리카의 티셔츠를 모조리 버려야 했다는 거. 이때는 1998년을 사는 청소년에게 이거는 쪽팔림에 의한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고 사실 정말 얼마나 가슴 깊이 나도 이런 거에 집착하면서 살았었는지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오히려 우아한 그 아주 담쌓기의 달인들이었는데, 뭐 무슨 말이 있어도 절대로 뭐 격하게 싸우거나 하는 거 없고, 이게 사실 자기 집안 사람들도 다 허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철들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할 때 결국 부모님들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고, 이 사람은 불과 9개월 사이에 너무 인생에 많은 일이 갑자기 겪게 되니까 이걸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과잉 보상을 하면서 막 바람둥이처럼 살고, 뭐 내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정 욕구를 그런 식으로 잘못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은 완전히 그냥 표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80페이지 맨 위에 재밌는 이 분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보통 두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고 남들은 다 머저리야.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 난 머저리고 남들은 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극단의 생각이 사실은 항상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세상 꼭대기에 있다가 한 번은 세상의 바닥에 있다가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페이지 맨 아래 보면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미래도 겪을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 신용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은 전혀 특별하지가 않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당신은 특별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다 누군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유망주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니다. 자아란 제멋대로 만들어내는 관념일 뿐이며 우리가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자승자박이라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편이 좋고 그것을 신경 끄라는 소리로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당신의 문제는 특별하지 않다. 이 말을 다시 강조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삶의 기준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거를 다시 정해라. 삶의 기준이 결코 그렇게 막 특별한 사람들의 그런 천재거나 피해자거나 실패자거나 막 유망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삶의 기준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비로소 새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삶은 그냥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고통을 피하는 법은 아예 없다. 그래서 그 페이지 안쪽에 보면 당신이 선택한 고통이 당신을 만든다. 내가 어떤 것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 결국 그건 당신이 선택했다는 거죠. 자기 파괴적인 이상의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에서 예시가 나오는데, 그 1972년에 사실 이 필리핀의 작은 섬에서 발견된 이 일본 군 이 장교의 얘기는 너무너무 그 유명한 거였었는데, 이 사람이 1944년 12월에
이 소위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필리핀의 작은 섬 루방에서 파견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맡은 임무는 미군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끝까지 맞서 싸우고 절대 항복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자살을 하는 데까지 이제 하라는 거였었는데, 이 사람 근데 불과 3개월 뒤 1945년 2월에 미군이 이 루방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제 항복을 했고, 근데 이제 밀림의 게릴라군들이 워낙 싸우니까 이 전단지를 미군이 이 필리핀에 있는 모든 전역에 살포를 하게 됐고요. 어찌 보면 이 처음 시작이 일본 자체도 이 전세를 좀 잘못 파악해서, 일본도 이제 정말 이게 계속 이기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전장을 태평양 전체로 퍼뜨리다 보니까 결국 전장이 흩어지면 이 포커싱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하나 점령당해서 질 수밖에 없는, 일본이 진 가장 큰 패망 중에 하나가 전선을 너무 넓혔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을 넓히니 또 경제도 망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승전국들의 저주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일본은 망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 태평양에 있는 섬들에다가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려는 전쟁을 했지만, 이 사람은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을 빼내기 위한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전단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계속 유격전을 5년 동안 계속 했는데, 이제 5년쯤 지나니까 미군에서도 이제 전단은 다 끝났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의 농작물을 불지르고 가축 훔치고 뭐 불지르고 이렇게 막 원주민들을 살해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는 필리핀 정부가 나서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거를 하는데, 여기도 이 사람이 속지 않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안 돼서 가족의 편지랑 사진, 이런 이제 실종 병사들이 있으니까 그 실종 병사들의 가족 편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일왕의 친서까지를 공중 살포를 했지만, 이것도 미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몇 년을 지내고, 여기서 이제 부하가 또 한 명이 이제 여기서 이제 원주민에게 살해되고, 그 다음 거기서 또 10년이 지나서 거의 20년이 지나서 마지막 부하가 이제 논에 불을 지르다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게 전쟁이 끝난 지 25년 뒤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오노다가 남아있다는 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이 오노다라는 단 한 명의 이 소위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찾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은 신화인지 영웅인지 유령인지, 이렇게 과거에 일본에 이제 갇혀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저는 이 얘기는 보다 더 재밌었던 게, 여기에 이제 히피인 스즈키라는 청년이 나타나는데요. 이 청년도 이제 4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그 불황아처럼 하지만 또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그 괴짜였는데, 이 스즈키라는 청년이 이 사람을 못 찾고 있다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내가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찾아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도 찾아내지 못했던, 30년 동안 찾아 헤매도 어마어마한 수색대를 보내도 못 찾았던 사람을 이 대학 중퇴 게으름뱅이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일왕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고 외치면서 찾아내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일본에 다시 오게 되고, 도대체 왜 이때까지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는데 왜 전쟁을 계속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절대 항복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말을 남기고, 또 일본에 귀환돼서 일본에 와서 도저히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생각했던 순수한 어떤 명예와 희생 같은 거는 없어지고, 다만 히피 문화에 빠진 그 다 병든 일본을 보면서, 내가 그 30년 동안 했던 그 시간이 이제 무의미해지니까 이 사람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브라질로 이주해 가게 되고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스토리는, 이 스즈키가 당신은 그럼 왜 나를 찾아왔냐라고 했을 때, 이 스즈키라는 청년이 나는 이 오노다 소위라는 당신과 판다 그리고 서린을 찾기 위해서 일본을 떠났다고 했을 때, 결국 이 청년이 이 소위와 판다를 찾고 세상에 존재하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서린을 찾다가 결국 히말라야에서 죽음을 택했는데,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예외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둘 다 자신이 선택한 그 고통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그 고통을 견뎠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즐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보는 게 꼭 나쁜 것,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제차를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착각,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걱정하느라고 서로 이렇게 오히려
어떤 오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뭐 자주 이렇게 뭐 이 연락을 해야 친한 형제라고 어떤 강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으면 그거는 형제로 충분한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준을 평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만의 걸로 하지 말라는 거고요. 사람이 하는 그 재밌는 표현이, 이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도 이 사람이 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양파를 닮아 있다. 자기를 인식하는 일은 양파를 벗겨 있다. 그래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서 베끼면 베낄수록 새로운 내가 나타나니까 그럴 때 정말 생뚱맞게 눈물 나는 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서 첫 번째 인식은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자체를 하기가 정말 일생에 사실 한 번도 하지 않죠. 나는 어떤 때 행복한지, 나는 어떤 때 슬픈지, 나는 이럴 때 희망이 느껴지는지 하는 첫 번째 자기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감정적 맹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감정을 왜 느끼는지,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그런 감정은 누구나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구나를 아는 거, 두 번째는 그 감정을 내가 왜 느끼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거. 나는 왜 화가 날까? 나는 왜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하는 왜를 느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바로 자기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을 성공으로 간주할까? 실패로 간주할까?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그거를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은 자기가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가치관이 결국 인간의 존재와 행동의 밑바탕에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